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제약바이오 40년 만에 한 번 오는 부자 될 기회입니다. 이 주식 한 주라도 사모으세요.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4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3,8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구독자분들에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그다음에 자율주행까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받을 수 없고요. 시장 전망부터 로봇 UAM, 자율주행 관련주까지 총정리를 해놨으니까 100% 무료로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를 말씀드린다 한다면 바로 이거죠. 제약바이오 40년에 한 번 오는 부자 될 기회, 이 주식 한 주라도 사모으세요. 이번에 FMC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FMC에서는 이번 11월 금리 인상은 예상한 대로 0.75% 인상이 됐고요.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12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고, 여기에 대한 이 태도는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2월에 예상한 것보다 높게 금리 인상할 수 있다. 두 번째, 12월 이후 금리 조절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악재고요. 네, 이거는 호재입니다. 근데 증시에는 어떻게 보면 호재보다는 악재만 작용이 됐다라 보시면 됩니다. 미국장이 빠졌으니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은 했다가 나중에 인하하면 되지. 금리 인상 조금 해서 나오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 빡세더라도 금리 인상 한 다음에 나중에 인하하자가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상한 것보다 높게 금리 인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증시가 하락했고요. 네, 그다음 얘기 나온 건 12월 이후에 금리 조절이 가능하다. 이거는 호재입니다. 근데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왜?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이거니까. 그리고 금리 인상했다가 인하를 하는 게 낫지. 금리 인상 애매하게 하는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양적인 추 흐름에 따라서 아마 연말까지만 금리 인상을 하고 연초부터는 아마 내년에는 좀 금리 조절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어느 정도 저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매수해야 될 종목이 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제약바이오 40년에 한 번 오는 부자 될 기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 한 주라도 꼭 사모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뭐가 눈앞에 있냐라고 한다면은 이겁니다. 미국의 면역 항암 학회가 지금 D5일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주목할 국내 기업은이라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슬슬 제약바이오 학회 랠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약바이오 학회 랠리는 약 9월,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9월, 10월에 뭐부터 시작이 되냐면 ESMO부터 시작이 되고요. ESMO는 유럽 종양학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SITC, 바로 면역항암학회가 시작이 되고요. 이 면역항암학회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연도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 다음에 4월 AACI 미국 암학회, 그리고 5월에 이제 ASCO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우리는 제약바이오 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 제약바이오 랠리가 이어지는 동안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종목들이 나오고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갈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역 항암 마켓 SITC가 5일을 앞두고 있고요. 과연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될까? 어떤 기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쭉 보시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면역 항암 학회 바로 SITC 2022에 대거 참가합니다. 매년 참가하는 거고요. SITC는 면역 항암 분야에서 가장 큰 학회입니다. 그래서 올 행사는 오는 8일부터 5일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고요. 네오이뮨텍, GC셀이 녹십자 레셀입니다. ST큐브 등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개발 중인 신약 임상 결과를 소개해 기술 수출 등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기업은 네오이뮨텍이고 췌장암과 현미부수체 안정형 대장암에서 치료 가능성을 보인 키트로다와 NTI-7 병역요법 임상 데이터를 공개를 합니다. 두 건의 임상 데이터 및 두 건의 전임상 데이터를 포스터로 공개를 하고요. 교모세포정 1, 2상에선 안전성과 항암 효과에 대해 일상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첫 환자 투여를 시작한 두경부 편평세포 선암 일상의 설계와 임상 현황을 현장 소개를 하고요. 되게 어려운 얘기처럼 보이겠지만 임상은 우리가 보통 1상, 2상, 3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1상이랑 2상은 해볼만 해요. 왜냐면 이 1상, 2상, 3상 다른 게 뭐냐면 인원수가 달라요. 임상을 하는 인원이 1상에서 5명이다. 그럼 2상에서는 한 30명이에요. 3상에서는 한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1상에서 5명이 다 완치되는 거는 어렵지 않겠죠. 뭐 2상까지도 완치되는 거 뭐 어렵지 않겠지만 3상에 가면은 300명인 만큼이나 부작용이라든가 문제가 더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보통 3상에서 빠그라진 이유는 뭐냐면 3상에는 너무나 많은 이 부작용,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상, 2상까지는 웬만하면 문제가 없이 가더라. 그럼 당연히 뭐예요? 여기서 공개하는 1상, 2상, 뭐 임상의 결과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학회에서 공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다양한 협력사들과 회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시셀도 미국 협력사인 아티바 바이오테라피틱스를 통해 동종 제대열 유래 자연 살해세포 치료제 AB101 전임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엄청 어렵게 써 있는데 NK세포예요. NK세포라는 거는 우리 몸 안의 면역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역세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싸워주는 세포. 그게 바로 면역세포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AB101은 지시셀의 동종제대열 유래 NK세포 신약 후보물질이고 2019년 아티바의 기술을 이전해 현재 아티바가 재발 및 난치성 B세포 림프종 환자 대상 미국 임상 1, 2A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티바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ADCC 기전을 가진 AB101의 치료제 활용 데이터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암세포 살상 기능을 발휘하도록 돕는 면역 반응이고요. 그래서 이 면역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치료가 좀 안정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이스티큐브는 면역 관문 억제제 혁신 신약 퍼스틴 클래스입니다. 이 퍼스틴 클래스라고 써 있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약바이오는 퍼스틴 클래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약이 하나가 있고요. 퍼스틴 클래스라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틴 클래스라는 약이 있습니다. 퍼스틴 클래스는 말고 최초의 신약입니다. 한 번도 만들지 않았던 약을 퍼스틴 클래스라고요. 베스틴 클래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을 보고 우리는 베스틴 클래스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제일 좋은 약이 좋은 거냐, 최초 약이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기대감은 당연히 최초 약이 좋은 거겠죠. 그래서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공개를 하고요. 당연히 임상 1상이기 때문에 문제 생기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발견한 이 면역 관문 단백질 BTN1A1을 타겟으로 하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형암에서 발현율이 매우 높고 기존 면역 관문 억제제를 상호 배타적으로 발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이젠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 관문 억제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싶지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를 되게 설명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안 하고요. 그냥 면역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기업들이 이번 면역 항암 학회 바로 SITC에 이번에 참가하고 본인의 임상을 공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자세하게 보자는 거죠. 어떻게 자세하게 보냐? 첫 번째 네오 이뮨텍입니다.
이번 SITC에서 구두 발표 등 총 5개 임상을 공개합니다. 방금 본 건 1개지만 총 5개 임상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네오 이문텍이 이번 미국 면역 항암학회 SITC에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난치암인 췌장암, 췌장암이 왜 난치암이냐라고 한다면 이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암에 대한 이 이전, 그러니까 암이 전이가 쉽습니다. 그리고 췌장암에 대해서 몸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보통 췌장암은 3기에서 말기입니다. 그래서 췌장암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네 하고 병원 가보면 치료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MSS 대장암에서 치료 가능성을 보인 키투르다 병용 NIT-110 임상이 구두 발표 주제로 선정이 돼 주목을 받고 있고요. 췌장암과 MSS 대장암은 면역 관문 억제제 단독으로는 성과가 없어 면역 항암 분야의 미개척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여기 한 번 더 나오니까 설명하겠습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암이 있습니다. 암세포라는 게 있고 우리 몸 안에 면역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면역세포가 원래 뭐냐면 바이러스가 들어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얘가 공격이라고 해야 돼요. 공격하면은 이제 여기 안에 면역세포들이 막 공격을 막 해요. 죽었어. 그러면은 그만합니다. 그럼 공격했다가 끝나면은 그만하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도 당연히 들어오면은 공격하겠죠? 공격합니다. 공격하러 가. 근데 암세포 똑같아요. 그만이라는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면역세포가 공격하다가 그만이라는 신호를 멈춰버려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이걸 바로 면역 관문 상태라 부릅니다. 이 면역 관문 상태인데 이 면역 관문 상태인 거를 억제시켜주는 면역세포가 공격하러 갔는데 암세포가 그만이라는 신호를 줘서 공격하지 않는 이 신호를 없애주는 게 바로 면역 관문 억제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이름이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췌장암, MSS 대장암 환자의 바이오마커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발표는 11월 11일 오후 4시 20분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오이미텍은 NIT 110 임상 외에도 2건의 임상 데이터 및 현황과 2건의 전임상 데이터 포스터를 공개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모세포종 1, 2상 임상에 대해서는 안정성과 항암 효과에 대해서 공개가 되고요. 두경부 편평세포 선암에 대해서도 이번에 임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면역관문 억제제 병용 피부암 임상과 T세포 관여 항체 병용 임상 포스터 세션에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 네오이뮤텍이 항암 관련해서 이번에 좀 많은 내용을 공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오이뮤텍이 이번에 뭐라고요? 네오이뮤텍이 이번 SITC에서 5가지의 임상을 공개를 하는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젠셀입니다. 바이젠셀 같은 경우도 SITC에서 CAR 신호전달 도메인 전임상 효능 결과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인 바이젠셀이 11월 8일에서 10일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SITC CD30 공동 자극 도메인을 포함하는 카티의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 효능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될 연구 주제 VRCAR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한 CD30 공동 자극 도메인을 포함한 카티의 동물 실험 효능 결과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SITC에서 지난 학회보다 진척된 카티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하고요. 이 연구 결과를 발전을 시켜서 간암을 비롯한 고형암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젠셀은 카티 감마 델타 T 세포의 시험관 내 실험에서 여러 종류의 인간 암세포에 대해 사례 효능을 확인해 포스터 발표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카티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의 면역 세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NK라는 세포가 있고요. B 세포도 있고요. 거기 안에 T 세포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카티 세포라. 그러니까 하나의 면역 세포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T 세포를 이용한 항암제를 누가 바이젠셀이 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카티 항암제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들어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항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젠셀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도 이미 만들고 있는 항암제예요. 아 그렇구나. 바이젠셀이 이번에 SITC에서 이런 항암제를 공개를 하는구나 확인했습니다. 아, 알겠어요. 근데 지금 11월 8일이면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지금 관심을 가지라는 게 좀 애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2022년 1월 기사입니다. 이걸 지금 왜 가져왔냐라고 한다면 증시 위기 때마다 구원 등판 이민년 주목할 글로벌 하캐는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왜 가져왔냐? 이게 2022년 이미 지난 거예요. 근데 2023년도 크게 안 달라요. 예, 매번 일정이 비슷합니다. 순서도 비슷하고요. 시기도 비슷합니다. 과거의 코로나처럼 정말 이 학회를 미룰 만한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정말 크게 안 다르게 학회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는 매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당연히 진행이 되고요. 매년 4월에는 AACR 미국 암학회가 당연히 진행이 되고요. 매년 5월, 6월에는 당연히 ASCO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당연히 진행이 되고요. 매번 6월에는 바이오 USA가 매년 당연히 진행이 되고요. 매년 9월, 10월에는 당연히 ESMO 유럽 종양학회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 11월 SITC 이렇게 쭉쭉쭉 매년 일정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확인해 봤을 때 지금 제가 선을 그어 놓은 거는 중요한 학회 어떻게 보면 빨간색으로 그어져 있는 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주가가 정말 많이 반응하는 학회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기사에 칠해 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SITC가 끝났다고 한다면 얼마 안 남았죠? 이게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 다음 일정은 뭐냐? 그 다음 일정은 그 다음 해인 2023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관심 가져야 될 거는 SITC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2023년 1월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다.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국내 중소형 제약사가 잘하면 몇 천억에서 몇 조 규모의 기술 수출을 따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여기가 바로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거예요. 투자하는 회사들은 어디냐? 거의 삼성전자만한 제약사들이 국내 제약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흔히 빅파마라고 합니다. 빅파마 제약사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정말 몇 안 되는 기회 중 하나다. 정말 중요한 제약바이오 컨퍼런스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약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가장 시장성이 좋은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거죠. 전 세계 항암제 시장이 260조로 5년 후에 지금보다 약 2배 이상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해 전 세계 항암제 시장 규모는 약 1,840억 달러로 약 260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시장 조사기관 IQVIA가 최근 발간한 항암 시장 종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항암제들의 매출은 1,840억 달러에 이릅니다. 자가 면역 질환, 당뇨, 항혈전, HIV 등 상위 10개 치료 분야 중 가장 큰 규모, 그러니까 1등이라는 거죠. 1등이라는 건 뭐냐면은 매출액도 제일 크고 시장성도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항암제 시장 중 미국이 42%, 유럽이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약사들이 FDA, 그러니까 미국 식약처에 계속 통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 이만큼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항암제 시장 규모가 약 2,010억 달러, 약 286조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지금부터 5년만 지나도 483조로 5년 만에 69%, 전년 대비 8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은 상위 8개국이 이끌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미국, 유럽 4개국, 영국, 일본, 중국 등 8개국이 항암제 성장의 80%를 주도합니다. 이게 한국이 없네요라고 하는데 한국은 사실상 제약바이오 후진국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규모가 정말 작아요. 해외만 나가면 제약사들이 막 10조, 100조 하는 거 뭐 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100조짜리 있나요? 10조짜리 있나요? 없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대한민국이 제약바이오 기술은 좋더라도 규모라든가 앞서 나가는 분야에서는 지금 약하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암종별로는 유방암과 폐암 등 고형암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양새고요. 폐암 치료제 매출은 300억 달러로
전체 암종 매출의 약 15%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2017년에서 22년 약 5년간 연평균 19%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이 성장했다라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그만큼 암에 걸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보다 면역 항암제라고 불리는 면역 관문 억제제가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약 글로벌 항암제 매출 중 면역 관문 억제제 약 35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고요. 350억 달러라고 한다면은 대략 뭐 매출로 하나로 따져봤을 때는 약 35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약 한 뭐 본다 한다면은 뭐 거의 100조 가까이 뭐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에서 2021년 성장 기여도는 약 34%로 전 세계 항암제 성장의 3분의 1 이상을 면역관문 억제제가 차지를 했습니다. 중국의 항암 시장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의 중심은 결국엔 항암제구나. 항암제가 1위고 항암제 시장이 제일 크고 항암제 수요가 제일 많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JP모건 컨퍼런스에서도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시장은 항암 시장이다라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40년 만의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그 40년 만에 온 기회가 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이거죠. 40년 만에 KRAS 표적 항암제 첫선 보였습니다. 국내외 후발주자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물이 될 수 없다고 여겨지던 KRAS, KRAS라고 하는데 이 변이 표적 항암제가 발견 후 약 40년 만에 처음 개발되면서 시장을 열었습니다. 암젠 코리아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 KRAS G12C 변이를 표적하는 첫 비소세포 폐암 중 하나입니다. 비소세포 폐암이 표적 치료제 루마크라스를 4달 중에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은 7월 7일입니다. 약 8월에 출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금 얘기한 케이라스 같은 경우에는 폐암을 포함해 다양한 암종에서 흔하게 변이가 발생하는 발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췌장암에서 약 90%, 대장암 40%, 비소세포 폐암에서 20%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케이라스 G12C 변이는 비소세포 폐암 변이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82년도 약 20년 전에 케이라스가 처음 발견된 이후 40년간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라스 변이로 생기는 암은 치료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KRS 단백질의 생물학적 특성상 표적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분야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KRAS 폐암 역시 이 변이를 표적해 사멸시키는 표적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해도 치료가 잘 안 됐다라는 소리죠. 그동안 항암 화학요법, 면역 항암제가 치료에 쓰였으며 주로 항암 화학요법이 쓰였습니다. 여기서 화학 항암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머리가 빠지고 그 다음에 뭐 백혈구 감소증이라든가 흔히 정말 이 부작용이 심한 이 항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머리가 빠지거나 아니면은 뭐 합병증이 생기거나 그러게 되는데 예후가 당연히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루마크라스는 최근 공개된 2년 장기 데이터에서 약 40%의 객관적 반응률과 함께 12.3개월의 반응 지속 기간 중앙값을 보이며 치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 치료 경험이 있는 KRAS G12C 변이 폐암 환자에게 37%의 객관적 반응률을 보였고요.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은 6.8개월, 전체 생존기간 중 중앙값은 12.5개월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FDA를 시작으로 2월 국내 시약처에서도 허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 환자에게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를 따라서 국내에서도 나이백이라든가 유한양액이라든가 기업들이 사실상 이 진입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번에 항암제 중에 보다 케이라스라는 표적 항암제가 40년 만에 새로운 길을 개척을 했구나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항암제 중에서도 보다 케이라스라는 이 표적하는 이 항암제가 이번에 개발이 됐고 40년 만에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은 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그게 바로 나이백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보시면 나이백
보시면 항암제와 시너지 효과로 치료제 전달 후 차단까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나이백에 대해서 펩타이드 기반 이 항암제와 시너지 여부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체크한다라고 해서 올해 1월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나이백은 펩타이드 기반 약물 이 케이라스 G12C 특이 항체 전달 파이프라인에 대해 전임상 결과와 초기 안정성 양리독성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방금 케이라스 G12C 암젠과 똑같은 거죠. 이 암젠과 똑같은 이 케이라스 이 유전자 변이에 대해서 항암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뭘로? 펩타이드 기반 약물 전달 플랫폼으로. 그래서 펩타이드 기반 약물 전달 플랫폼의 전달체가 세포 내로 전송되어 들어간 후 G12C 케이라스 변이 그다음에 RAF 신호 전달을 차단하는 추가 기능이 입증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펩타이드 기반 약물 전달 플랫폼을 통해서 방금 얘기했던 케이라스 변이를 막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 전달 이 차단 기능은 전달체 자체의 항암 기능성, 전달체의 G12C 결합 항체를 접목시키면 RAS 억제는 기본이고 RAF와의 신호 전달 차단이 가능해져 강력한 종양 억제 효과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K라스 유전자 변이에서 G12C에만 집중돼 있던 연구 결과들과의 차이점으로는 나이백의 이 펩타이드 기반은 G12C뿐만 아니라 G123T, 그러니까 다른 변이에서도 효과를 보인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기존 항체 전달체의 경우 치료 효과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치료제 전달에 그쳤기 때문에 전달이 목적이었다면은 나이백 같은 경우는 신호 전달 차단 기능은 항암 치료제에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고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치료 자체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중 항암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케이라스탁의 표적 항암제 펩타이드 전달체 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 AACR에 참가하기로 했으나 JP1 컨퍼런스에 먼저 참가를 했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죠. 2022년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나이백이 참가를 했었구나. 근데 그냥 참가한 게 아니라 40년 만에 기회가 왔던 방금 뭐랬어요? 케이라스 G12C 이 변이에 대한 치료제를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이 나이백이다. 똑같이. 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층 더 개발이 된 치료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보다 나이백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백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매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시기가 오면은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플러스 알파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RP바이오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P바이오고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이백과 RP바이오인데 알겠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저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UAM, 그 다음에 자율주행까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신 분들도 있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라고 한다면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100% 무료 어플은 여러분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남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남기지 마라. 남길 데도 없습니다. 남길 필요 없고요. 그냥 각 스마트폰 내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셔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아무것도 적으실 필요가 없다. 그냥 무료로 설치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플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이라든가 UAM,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6만 명 달성 자료 공개해서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리면 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6만 명 달성 감사한 마음에 실전 매매법 기법이랑 자율주행 로봇 UAM 저희 자료집 100% 무료로 받을 수 있게 올려놨으니까 꼭꼭꼭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11월 4일, 3일, 2일, 1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11월 4일 추천주도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장 시작 전의 시황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극비 자료는 그날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뭐 원전 관련 이슈가 있었다. 왜 움직였으며 또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정리를 해드리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최근 대장주가 뭔지 어떤 종목이 제일 많이 움직였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평생 100%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어플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7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